안녕하세요.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시장의 예상을 그냥 가뿐히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 준비된 발표 내용 말고요, 진짜 알짜배기만 골라서 월스트리트의 날카로운 분석가들과 경영진 사이에 오간 그 치열한 질의응답 속으로 한번 바로 뛰어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질문들 속에 엔비디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핵심 단서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3분기 매출 570억 달러. 와, 정말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월스트리트는요, 그냥 박수만 치지 않았습니다. 축배를 들기보다는 바로 질문을 던졌죠. 이 믿을 수 없는 성장, 과연 계속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이번 실적 발표 질의응답의 핵심 주제였어요. 이 기록적인 숫자 뒤에 숨어있는 그 불안감의 실체,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이 가장 먼저 파고든 건 바로 수요와 공급에 관한 거였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기술에 대한 수요는 뭐랄까 거의 무한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연 엔비디아의 공급망이 이 엄청난 주문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 거죠.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 때문입니다. 5천억 달러. 엔비디아가 이미 2026년 말까지 블랙웰과 그 다음 세대인 루빈 플랫폼으로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한 금액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 600조 원이 넘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 숫자였던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5천억 달러라는 숫자조차 이미 옛날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콜레트 크레스 CFO가 그러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새로 맺은 계약이나 엔트로픽과의 파트너십처럼 기존 예측에는 포함되지도 않았던 새로운 계약들이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요. 이건 뭐 수요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석가들이 딱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수요가 터져 나가는데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안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뭐 현실적인 방법이라도 있기는 한 겁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제일 궁금해하는 바로 그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CEO 젠슨 황이 아주 명쾌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의 이 수요는 그냥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컴퓨팅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무려 3가지의 거대한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CPU 중심에서 GPU 가속 컴퓨팅으로의 전환. 둘째, 기존 머신러닝을 완전히 대체하는 생성형 AI로의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 AI의 등장. 이 3가지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인프라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수요가 진짜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수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그 막대한 돈은 대체 누가 되는 걸까요? 이것도 분석가들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이 미래의 3조에서 4조 달러에 달하는 데이터 센터 시장을 딱 짚으면서 물어봤어요. 이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거대 고객사들이 버는 돈만으로 이게 다 감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건지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엔비디아가 쌓아놓은 그 막대한 현금은 대체 어떻게 쓸 건지도 물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 돈이 딱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경제 엔진이 4개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기존 사업 효율을 높여서 번 돈으로 투자하고 에이전트 AI 분야의 새로운 회사들은 스스로 성장 자금을 조달하고요. 또 각국 정부는 소버린 AI라는 이름으로 국가 인프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자동차나 제약 같은 전통 산업들도 자기들만의 AI 팩토리를 짓기 위해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가진 그 엄청난 현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젠슨 황은 그들의 전략이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밝혔죠. 바로 생태계 확장입니다. 엔비디아의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 즉 CUDA 생태계를 더 강하게, 더 넓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젠슨 황이 밝힌 투자 원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쿠다의 영향력을 넓힌다. 둘째, 오픈 AI나 엔트로픽처럼 최고의 기업들과는 아주 깊은 기술 파트너십을 맺는다. 셋째,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주요 AI 모델이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가장 잘 돌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세계의 기업이 될 회사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엔트로픽을 엔비디아 플랫폼으로 끌어들인 걸 아주 큰 성과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자, 이제 질의응답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있죠. 엔비디아는 과연 이 경쟁의 거센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한 분석가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경쟁사나 심지어는 고객사들이 직접 만드는 맞춤형 AI 칩, 즉 ASIC의 위협에 대한 거였죠. 이게 엔비디아의 아성에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젠센 황의 답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경쟁자들은 이 싸움을 칩 대 칩의 대결로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건 생태계 대 생태계의 싸움이라고 규정했어요. 데이터 센터 전체를 아우르는 아키텍처, 수십 년간 쌓아온 개발자 생태계, 그리고 세상의 모든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다양성과 경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만드는 5가지 핵심 전략 기둥을 제시했습니다. 이 5가지 기둥 정말 강력합니다. 첫째, 아까 말한 그 3가지 거대한 전환을 모두 지원하는 단일 아키텍처. 둘째, 학습부터 추론까지 AI의 모든 단계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 셋째, 오픈 AI, 엔트로픽 등 모든 주요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점. 넷째, 클라우드부터 PC, 로봇까지 어디에나 존재하는 범용성.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클라우드 파트너들에게 가장 다양한 고객 수요를 안겨준다는 겁니다. 네, 젠슨 왕은 정말 강력하고 겹겹이 쌓인 다층적인 방어 전략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AI라는 이 격변의 시대에 과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성벽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이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